선생님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네네. 네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손이 많이 가시네. 네.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맘마이스 정영준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 잘하시네요. 네네네. 개그맨 신동엽으로 건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신동엽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네. 이 신동엽 시인의 장편 대서사시 금강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금강 1894 뮤지컬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으로 그렸던 작품이죠. 네, 예. 그 이제 배경을 다뤘던 그런 가슴 아픈 사랑 그리고 한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의 촛불혁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동학혁명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그릴 때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뭐 온 가족이 함께 보실 그런 가극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빨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하거든요. 성남 아트센터, 성남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예매 전화가 1544-8117, 1544-8117 여기로 전화하시면 바로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초연 제작진 김규종 연출, 이성준 음악 감독 이분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래서 연기력부터 가창력은 물론이고 흥행성까지 검증된 새로운 캐스팅으로 관객을 찾아가는데 녹두장군 역의 최욱 씨가 진짜인 줄 알아. 녹두장군 잘 어울리는데.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맘마이스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뭐 이력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진짜 대단해. 재정경제부 뭐 세제실장 차관, 정무기획소속 부총리 한 2번 하실 건 정말 전례 없이 여러 정부에서 중용이 된 스펙으로만 보면 이니님보다 더 대단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진짜 대단해. 자, 그런데 말이죠. 종교인 과세 문제로 문제적 지금 오늘 그 얘기 합니까? 그 얘기 해주세요. 그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야 대놓고 합니까? 저희가 물어 여쭤봐야지. 와 대단합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로 국민과 정 반대편에 서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약간 도우너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인상이 진짜 좋으시네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표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오늘은 그 유명한 맘마이스의 김엄마로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분장술이 대단하세요. 분장술이 대단해. 엄마 치고도 아주 멋있는 엄마. 돈 많은 엄마로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탁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저희가 막 다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빼고 할까요? 미리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안 할 건 안 하겠습니다. 다 하셔도 반대하십니다. 의원님, 요즘 그 의원님이 인기가 약간 좀 없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올 8월 달에 제가 언론에서 얼마나 얻어맞았는데요. SNS에서 제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 1번으로 했던 것이 2011년이었나 한미 FTA. 한미 FTA 비준 가지고요. 그때 SNS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 소리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6년 만에 다시 한번 또 SNS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종교인과세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네. 또 네.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시다가 네. 요걸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제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야, 악플러예요, 얘가. 네. 제가 아주 심하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계획이 좀 다 틀어졌어. 네. 형이 좀 해봐. 아니 근데 뭐 종교인과세 얘기가 이제 한 5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핵심 요직들을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김대중 대통령님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에 네. 재경부의 차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2002년이 김대중 대통령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월드컵이 있었고. 네, 예, 그 예. 1월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네. 재경부 차관 그만하고 네. 청와대에 들어와서 정책기획수석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2002년이요? 2002년 1월에 그때 이제 임기 마지막 해인데다가 예. 가족 문제 등이 막 불거져 가지고 아.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지율이 막 10%대도 오가고 굉장히 네. 낮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때는 그때는 무슨 당이었나?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네. 거기 후보 이해창 후보는 3년째 막 40%대를 네네네. 네. 노무현 후보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고 예. 그런 시기였죠. 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거길 왜 가냐? 재경부 차관하고 있으면 다음번에 대통령 아니죠 장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 다음번에 어차피 뭐 대통령 다 이해창 네.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니까 네네. 거길 왜 가냐고 뭐 펄펄 뛰면서 다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나를 필요로 하다는데 아. 공직자가 돼가지고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네네. 근데 가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저를 그해 5월 6월에 실시된 월드컵 네네. 그걸 총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네. 네, 마지막 마무리는 청와대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시큐리티 문제가 있어서 네네네. 경호실이라든가 그 군이라든가 어. 국정원 이런 데를 다 통화를 하려면 청와대가 꼭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아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늘이 도와가지고 아, 여기서 아, 또 종교 종교 또 얘기 또 나오네. 아, 하늘이 너무 도와- 일찍 나왔어요 종교가. 네네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뭐 상상 못한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대성공했죠. 그래갖고 대통령님 그 지지율도 50% 이상 확보가 됐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인연으로 노무현 정부에 이어져 가지고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뭐 교육부총리 할 수 예, 있게 된 것도 그 인연으로 쭉 이어졌던 건데 제가 들은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DJ께 네. 딱 한 사람만 아, 좀 추천을 좀 해달라 했더니 추천한 분이 김진표. 김진표라는 사람이다. 이게 그 사실입니까 이 일화가? 노무현 당선자 시절에 당선되시고 김대중 대통령께 인사드리러 청와대를 갔는데 네. 막 인사 말로 좋은 분들 좀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다른 사람이야 나보다 당선자께서 더 잘하실 텐데 내가 추천할 이유가 없고 내가 데리고 써본 공직자 출신 중에서 한 사람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를 추천하셨대요. 근데 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성정이 급하시잖아요. 바로 그 길로 나오면서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국무조정실장의 주된 책무가 정권 인수 인계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게 첫 인연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는 부위원장, 이번에는 위원장. 네. 예. 근데 김진표 대표님 그 이력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개혁과 연관돼서는 하여간 항상 차출되셨어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예. 신문 맡으셨죠. 밖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007 작전 비슷하게 예, 하신 그렇죠. 거죠. 큰 비리에.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다 퇴근하고 그때 대통령께서 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금융실명제한다. 그 전 모든 그 전반의 과정들을 총괄하셨던 거군요. 네, 실무적인 책임을 제가 총괄해서 맡았었죠. 그럴 때 그런 얘기는 진짜 가족한테도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진짜요? 제가 그 이제 저희 비밀 작업팀이 네. 그 과천에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얼굴을 동네 음식점에서 알기 때문에 음식도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고 하루 세 끼를 계속 철판통에다 넣어가지고 배달하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세 끼 밥을 배달로 먹으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김치를 잘 담가서 종류별로 김치를 좀 담가달라 그러니까 예. 김치는 어디 가져가냐.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있나요? 거짓말로. 예. 아 이게 저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저 다스릴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각 부처가 비밀리에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작업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그 음식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한 달 반을 김치를 집에서 날랐어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알았잖아요. 예. 저하고 일주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섭섭하죠.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입이 무겁거든요. 네. 나한테까지도 못 믿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혼났는데 제가 그때 답을 잘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예. 비밀을 알면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이 스트레스거든요. 당신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고 내가 그냥 꾹 참았어. 아 근데 아내분께서도 화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차명 통장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열받지. 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희 집에야 뭐 몇 푼 없었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안양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 소리 듣던 분이에요. 야 망했네. 근데 장인이 이게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아마 이름 저는 몰랐는데 딸들 보고 그 저 주민등록 가져라 이래가지고 통장을 이름을 만들어주셨구나. 분산해 놨는데 그런데 한 사람 앞에 너무 많이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니까 예, 예. 아마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을 시켰나 봐요. 그랬다가 실명제가 되니까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데 그래, 하루 종일 저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진표인 죽이는 무자식. 그 전에는 저 장인어른이 저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일 이후에는 마음을 안 주세요. 아 진짜로요? 저는 알려드리지 않은 것뿐인데 이분이 받아들이는 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무슨 일이 아니네요. 아, 근데 진짜 인상이 좋. 인상이 좋으시네. 아 이거 지금 큰 건이 있는데 오늘. 자 아무튼 저 당시에 가족한테도 비밀로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과는 아마 소통을 하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종교인 과세 네. 참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 계신다고 아까 분명히 네. 말씀하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하여간 저는 종교인 과세하고는 정말 인연이 많은 거예요. 제일 처음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이 전두환 정권 국보위 정권 때가 그때부터. 처음이었습니다. 예, 예. 뭐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으니까 뒤로 미뤘었는데 그 뒤에 한 20여 년에 걸쳐서 저는 이제 전체 공직 생활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조세 정책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거든요. 금년 4월이죠. 네. 금년 4월 이제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다른 종교도 몇 군데가 가세해서 대선 후보들한테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가 2015년 12월에 입법을 했습니다. 12월 1일인가. 그러고 2016년 한 해, 2017년 한 해 준비하고 2018년 1월 1일 내년부터 과세하는 거로 이제 법안이 예. 통과됐는데 그랬죠. 그대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유예할 거냐? 이거를 답해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명 후보 중에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쪽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제가 나가고 네. 또 뭐 다른 쪽에서도 전부 현역 의원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금년 4월 5월까지
전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할 겨를이 없었죠. 최순실 사건으로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전혀 못했으니 좀 유예를 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을 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데 그러고- 종교인 과세 문제는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2016년부터 준비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아니 안 이제 되는. 법이 2015년에 통과가 됐으니까 예. 그 법에 따라서 과세를 아. 하려면 예. 몇 가지 꼭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면 전국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세금이 뭐가 과세 대상이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또 장부를 어떻게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네.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생긴 게 야 이거를 약속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고 그럼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 매줄 사람은 저밖에 더 있습니까? 선대위원장에 종교특별위원장에 세금 전문가에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법안을 만들고 그때 와서 제 정당에 그 찬성하는 사람들 한 25명 사인을 받아가지고 8월 9일 날 국회에다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예 법안인가요? 유예 법안이죠. 네네. 그런데 저는 정치를 10년 넘게 했음에도 민심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종교계를 불신하고 네. 아 이거 이 세금 종교인들이 또 세금 안 내려고 네, 아주 짜증이 많이 났어요 제가. 네. 정치인들하고 또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이거 꼼수 쓰는 거다. 네. 이런 비판이 뭐 아주. 아우 정말. 예. 근데 목소리 보니까 확실히 그때도 많이 나오셔서 떠드신 분 같아. 근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데 종교인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인 리더들인데 그분들과 갈등을 쓸데없이 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거꾸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되겠다. 네. 거꾸로. 그래서 제가 종교인들을 설득을 하고 네. 또 그 같이 발의한 의원들 25명을 다 설득을 해서 23명이 설득이 됐습니다. 2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예해야 된다는 거고 아. 23분은 설득이 돼서 자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자 하고 네. 8월 21일 날 이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하자는 여론이니 이거 과세 합시다. 선시행하고 네. 문제가 있는 것은 추후에 보완해 나갑시다. 그러면서 보완하고 미리 준비할 것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과세하는 건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거거든요. 네. 목사님이나 스님의 개인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거지 종교 자체는 과세할 소득도 없거니와 그걸 국가 권력이 들여다보고 문제 삼고 그러면 그거는 위헌이 되는 거죠. 예, 종교 예, 예. 탄압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의 소득과 교회 회계를 종단 회계를 지금까지 한 장부에다 구분하지 않고 다 써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종교인 소득만 따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분 기장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인 네. 장부와 종단 장부. 네네네. 이 구분 기장을 해야 되는 일이 단순한 것 같아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 사찰, 7대 종단 다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불교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찰이 한 번도 기장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 장부라도 국회성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종교인 스님에게 지급한 돈은 스님에게 생활비 쪽으로 지급한 사례금은 요 장부에다 따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과세 당국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종교인들, 목사님, 스님 뭐 만나서 설명하고 홍보한 것이 금년 7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오늘 오후엔가 그 경제부총리가 막 발표한 걸 보니까 시행령 개정에서 대개 종교계와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다 보완해서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기재위 소위원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한다 하는 쪽으로 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만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그 급여 이런 소득 부분은 기존의 교회 장부에서 따로 떼내서 이중 장부란 얘기가 아니라 성직자들의 이 소득과 관련한 장부는 따로 마련해 놓고 종교 기관의 장부는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작성함으로써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한 장부에 다 기재되어 있는 거를 과세 당국에서 만약 현장에 나가서 어느 교회의 장부를 보자 하고 종교인 소득을 계산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장부를 다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누가 어디 얼마를 헌금하고 뭐 어디다가 선교 위를 지출하고 이런 국세청에서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종교 활동에 관한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부를 볼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란 말씀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근데 왜 종교세는 왜 없는 거죠? 그 왜 그런 특혜가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특혜가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비영리 법인은 과세될 소득이 없는 게 원칙이죠. 비영리 법인에는 수입과 비용과 쓰고 남은 소득 이런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본 건데 그 비영리 법인이 만일 수익 사업을 한다.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가 네네네.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세금 냅니다. 지금도 내고 있고. 아니 뭐 예를 들면 헌금이나 이런 거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수익을 볼 나라에서나 거냐, 예. 비고유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해서 과세 안 하잖아요. 학교에 저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지만 학교에 기부금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세금으로 매기지는 않죠. 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비영리 법인은 법인에 대한 세금을 안 냅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도 수익 사업을 할 때는 네.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카페를 주차장을 한다든가 한다든지. 출판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 냅니다만 근데 제가 그 고유 네. 목적 사업 비영리 법인의 고유 네네네. 목적 사업 그런데 비영리 법인의 대표가 네. 종교법인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건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통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 목사한테 월 500씩 주는 예를 들면 임금 같은 건 이제 요건 세금을 매기더라도 다른 건 안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좀 큰 교회들 보면 해당 담임 목사에게 뭐 급여는 급여대로 가고 그 다음에 목사 무슨 생활비, 뭐 자녀 무슨 유학비, 도서 구입비. 도서 구입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게 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면 월급에서 다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따로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소득으로 봐야 돼서 그래서 아예 교회의 그 장부 자체를 다 같이 보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또 아울러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헌금을 지금까지 돈 세탁의 창구로 활용하는 이들도 네.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명성교회의 예인데 아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 800억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또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물론 교회가 혹은 사찰이 성당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가 부정한 탈세 창구로 활용된다면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게 사실은 지금 보수 교회의 그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너무 그냥 뭐 문제의식 없이 받아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적지 네.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종교인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행법으로도 과세와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만약에 뭐 불법적인 돈 세탁을 하는 쪽으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익 사업, 고유 목적 사업에 일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빼서 목사님 개인적인 사적으로 유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현행법으로도 다 범죄고. 그런데 누가 교회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교회 장부를 근데 점에서 그거 들여다보기가 너무 지금도 어렵다는 거지. 검찰에서 몇몇 교회들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한 사례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과세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예. 과세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이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네. 목사님의 자유 재량으로 생활비를 위하여 자유 재량으로 쓰라 하는 데는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교 목적과 겹쳐 있는 게 있어요. 네. 아령 어디 선교 여행을 가시는데 선교비로 쓰십시오 하고 뭉뚱거려서 돈을 드리면 쓰고 나서 남은 돈을 그 교회에
종단의 규칙에 의해서 반납을 한다. 네네. 그것은 목사님 개인 생활비가 아니라 선교 목적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것을 가려서 목사님이 재량으로 쓰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종교인 장부에다 기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순수한 종교 활동, 선교 활동과 관련된 것은 네. 그거는 교회 장부에다 기증을 하고 다만 그 교회 장부에 기재된 그런 수익과 지출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고발이 있든 어떤 것이 인지가 되면 수사당국에 의해서 지금도 검찰에 의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은 데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명성교회는 명확히 명성교회는 그뭐 800억 갖고 지금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뭐 사법당국에 의해서 뭐 조사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까도 그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은 이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데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가 이제는 주 예수가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 할 때 주 예수가 돼버렸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불만까지 다 이렇게 세세히 따지고 그걸 어떤 현실 정치에서 반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국민 정서에 발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 뭐 기본적으로는 종교계가 지금 우리 김원마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비판에 겸허하게 기울여 듣고 그런 오해 안 받도록 더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현행법으로도 그것은 다 조사 대상이고 또 네. 처벌 대상이니까 그는 법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우리 정신생활 또 영적 생활에 지도자적 역할을 하니까 네. 그분들이 과세로 인하여 이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선진국에 의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라는 이유로 교회 장부를 일일이 들여보고 목사님이나 스님을 오라가라 하고 문답서 받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우리 저 대표님하고는 좀 견해차가 있는데요. 몸속에 있는 적폐들을 다 몰아냅니다. 네. 하나도 남김없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네. 굉장한 마술이 펼쳐집니다. 네. 모든 과일을 입에 넣어도 나올 때는 바나나로 나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금 바로 미궁 대장사랑 검색해 보세요. 수상한 이야기! 네, 수상한 이야기가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들 옆으로 다가갑니다. 네. 2017년 12월 2일, 16일 바로 이곳 수원에서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상한 콘서트. 아, 수상한 콘서트 2017년 12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선다. 이 모토로 여러분의 몸을 바로 세워드리고 있는 바디 로직.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속옷입니다. 네. 지금 네. 우리 김엄마도 착용을 하고 계시죠? 네. 이 골반이 삐딱하면요. 온 몸이 다 아픕니다. 네. 허리, 골반, 뭐 두통, 뭐 다 안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 바디로직을 입으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가 이 탄력과 회전력을 보장합니다. 예,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고요. 그래서 이것을 입고 산후에 몸매가 처져서 고민 중이신 네. 주부님의 그런 아픔을 달래준 힐링의 교정 속옷. 네. 보고해. 잘 안 떠오르면 보고하라고 그냥. 오진 마. 그냥 자꾸 웃어가지고 나도 웃음이 나오더라고. 네, 포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거나 지역번호 031-345-4550 031-345-455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바디로직을 쓰셨다가 효과를 못 보시면은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냥 뭐 한번 믿고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럼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네티즌들의 의중을 받들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무섭네. 네, 이거는 진짜 무서운 질문이야. 네. 그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조배수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그 종교인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총대를 맨 것이 이제 의원님이 아니실까 하는 의혹의 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로만 계산하면 종교인 표보다도 우리 비종교인이 이 최욱 씨가 지적하는 그런 표, 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표가 훨씬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표 때문만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런 주장이죠. 이거는 소위 이제 11조로 이미 각자가 나라에 낸 세금을 띄고 그 낸 돈으로 그 목사들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사례금을 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11조를 교인들이 내는 것은 이것은 세금을 낸 거니까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과세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옛날 몇백 년 전에는 그런 주장이 일반적이었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맞질 않아서 맞질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소득 종류별로 다 세금 내는데 정신적인 지도자급에 계신 분일수록 세금을 내야 한다 하는 주장이 더 보편화되고 네. 사실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아예 그런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다 이런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좀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이런 교회들은 20-30년 전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아예 자진해서 그냥 세금을 내온 교회도 있다.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부분들은 이제 개척교회가 오히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아니요. 세금을 낼 아닙니까? 돈이 없고 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대표적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내시는 세금이 매년 20억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은 교회 가시면 뭐 하세요? 보통 이렇게 정치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실 때 보면 주차 관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MB도 하셨죠? MB도 MB 하셨죠. 하셨어요? 네. 뭐 하십니까 저는 혹시? 저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부 교사를. 야, 최고의 인력이네요. 옛날에 고등부 교사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교 제가 지금 학장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쟁자였던 남경필 지사도 같은 저희 교회 교회시죠? 집사죠. 예, 장로님이시고 같은 교회. 같은 교회세요. 아, 그렇게 싸워도 목사님이 괜찮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집사가 장로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건데. 목사님이 그 남경필 지사 찍었다는 얘기. 야, 누가 이기든 다 그 교회네. 어떻게 그렇게 같은 교회, 그러니까 사시는 데가 비슷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중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어요. 제가 수원중학교
학생회장 할 때 그 교회가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네. 그럼 남경필 지사는 한참 후배입니까? 들어온 시점도? 그렇죠. 저보다 10한 4, 5년 후배죠. 예.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니까 혹시 이번 이제 종교인 과세가 어쨌든 가기로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김 제가 장로님. 예. 이게 참 좀 운명적으로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제가 올해 가다 보니까 8월 9일 날 법안을 유예하는 법안을 냈다가 여론이 반응이 너무 최욱 씨 같은 분이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뜨거워하고 이제 안 되겠다. 내년부터 과세하고 나중에 보완하자. 이렇게 하는 이후로는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집회마다 가서 이거 과세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은데 네. 마치 세금 안 내려고 이러는 것처럼 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 차라리 세금은 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그럽시다. 이런 쪽을 설득하는 쪽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죽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모인 집회에 한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그 내년부터 신고하는 거 공부하고 그런 네네. 목적으로 모이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 일부에서는 지금도 이거 유예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유예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은 유예하려고 그래도 유예가 불가능하고 지금은 만약에 어떤 당이 거꾸로 이걸 유예하는 법안을 옛날 8월에 제가 낸 대로 주장을 하고 그걸 관철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이든 그게 민주당이든 그 정당은 한 명도 최욱 씨 같은 사람이 났을 거니까 한 명도 당선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꾸로. 그리고 완전히 제가 이제 역할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다 같이 협력하자.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설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말씀 이제 들으면서 기분이 풀리다가 살짝 제동이 걸린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과세를 하고 보완을 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었다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보완은 어떤 의미인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장부를 구분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한 데 보면 원칙적으로 종교인 회계와 교회 회계, 종단 회계를 구분해서 기장을 해라.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종교인 회계를 원칙적으로 보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우리 정영진 씨. 네, 정영진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목사님 개인 생활비로 준 거야 아니면 선교 목적이야 이게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좀 분명히 해서 요거는 종교인 회계, 요거는 교회 회계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언론 보도만 봐서 제 좀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독 여러 종단들 가운데 천주교나 불교의 반발은 그닥 심하지 않은데 개신교 쪽의 반발이 좀 심한 걸로 많이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좀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천주교는 교리상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소득이라는 걸 따로 받는 것이 대부분의 천주교 교단이 금지돼 있고 네네. 필요한 비용을 교단에서 받아서 쓰시고 네. 남으면 반납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과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개는 안 생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큰 관심이 없으셨겠죠. 네. 불교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네네네네. 교리 자체가. 그래서 과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비추지 않았는데 이제 불교도 일부 사찰에서는 뭐 상당히 대규모화가 되고 네. 또 월급을 정기적으로 주는 승려나 스님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찰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근데 기독교는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다 개교회주의 아닙니까? 네네네. 다 교회별로 살림을 사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뭐 조계종단이라든지 뭐 서울대교구 이런 전체 그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구조라면은 네.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뭐 교단도 있고 연합기관도 있지만 다 개별적으로 경제적 계산은 대개 개교회 중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그 교회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전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과세가 1월 1일자로 이루어진다 자체도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사실은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어떻게든 종교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뿌리를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종교기관을 달래기 위해서 일제가 말하자면은 종교기관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어떤 당근처럼 제시한 것이 바로 종교인 비과세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계속 돈을 안 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받아야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뭐 종교인들 반발 때문에 줬다 뺏은 거면은 그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7년 1월 1일자로 이제 걷게 2018년. 2018년 1월 1일자로. 네.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종교인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니까 이거 꽤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게 사실은 흔쾌하게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겨울철 하면 역시 아이고 세상에. 과메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맛있어. 이 죽도 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의 죽도 어시장 과메기 너무나 고소하고 비린맛 없고 꼬들꼬들 맛나는 정말 최상품 과메기만 여러분께 지금 배송해드립니다.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뭐죠? 진짜 달콤해요. 먹어봤어요? 예,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를 예, 정말 맛있습니다. 또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아니 쫀득쫀득해요. 예. 이거 안 먹어봤으면 그냥 있어. 내가 먹어봤다잖아. 2015년 나올 때는 내가 먹어봤는데 그때 녹았구나. 사르르 녹았어.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쫀득쫀득해졌구나. 쫀득쫀득해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번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해서 이게 지금 이 팔릴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거기서 구매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이런 쇼핑몰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이버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시거나 010-9896-8282 010-9896-828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달콤한 죽도 과메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새로운 소득을 과세를 많이 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문예 창작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문예 창작 소득이요? 예, 작가, 음악인, 뭐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과세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과세하는데 법을 고쳐놓고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놓고 제가 기억하기에 8번인가 2년씩 계속 교회에서 미루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예술가나 뭐 음악인, 미술인, 뭐 무용인, 그 문학인 이런 분들이 또 발언권이 세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단체를 통해서 정치권의 압박도 하고 또 그 당시 대통령께 또 건의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미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지금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이 되냐 그게 고소득을 올리는 또 예술인도 많이 언론에 많죠. 보도되고 하니까 왜 세금 안 내냐. 예. 그래서 그 반론도 있고 그런 논쟁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몇 년에 걸쳐 유예를 하고 하니까 그 뒤에 막상 과세를 해보니까 큰 저항 없고 문제 없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그림, 화랑도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종교인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는 금방 적응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이 회계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부를 꼭 쓰니까 기독교는. 근데 제일 걱정은 불교 중에 소규모 사찰들은 이 저 기록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소득이고 뭐가 과세 대상이고 아니고 하는 걸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세무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좋게 바라봐 주는 쪽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주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몇 단연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봤을 때 이분들 수상해요. 이렇게 세무조사를 이렇게 기필코 거부하고 있는 이런 맥락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종교인들 과세로 그 어떤 이번에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기관이나 뭐 비종교기관이나 일반 뭐 회사나 뭐 이런 다른 곳과도 다름없이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확실한 인식을 문재인 정부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은 이끌려 다녀요. 사실은 이게 개혁을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부터 개혁 그 기독교로 할 수 있는 개신교인데 그냥 그 사회가 개혁하는 방향으로 끌려오다시피 하고요.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탄과 비난을 받게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들 과세에 그치지 않고 투명한 그런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항상 들여다보면서 사회의 높은 인식과 이 교회의 수준을 좀 싱크로율을 100%로 맞추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오늘 기점으로 이제 의원님은 종교인 과세 오히려 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좀 내주세요.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말이죠. 네. 그 정치인이니까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SNS에 뭐 페이스북이고 저 이렇게 글을 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올리는 글들에 대해서 대부분 좋아요가 많고 반응이 좋은데 꼭 어떤 네티즌들은 시끄럽고 빨리 세금이나 매겨. 빨리 목사님도 세금이나 매겨. 시끄럽고 닥치고 읽어보시는구나. 제대로 읽으시네. 이번 기회에 제가 사실은 금년 4월에 그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책임 맡은 대표로서 그런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종교인 과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킨다고 얼마나 비판을 하시겠어요. 그 부담을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막상 발의해 보니까 그걸 유예했다가는 문재인 정부에 더 큰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꺼내죠. 제가
8월 9일 날 냈다가 8월 21일 날 네. 이거 아니다 해갖고 아. 기독교계를 설득하고 예. 또 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네, 바로 네. 기자회견하고 내년부터 먼저 가세 하자. 네. 그렇게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한테 닥치고 뭐 이 소리 좀 안 해주셨어요. 아 의원님이 좀 댓글 보시는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쓸 걸 그랬네. 아나 몰랐네 보시는지. 자 우리 의원님은 워낙 또 경제통이시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가계 빚이 뭐 정말 또 사상 최고액을 또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까? 좀 진단을 하실 때? 아,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그 최근 20년간 보면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졌어요. 우리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정권 때 7% 하던 게 IMF 위기 겪으면서 다음 정권에 6%, 5%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2%대의 경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20년씩이나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큰일이죠. 네.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된 경제 정책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만 폭증해서 1,400조. 아이고, 참. 또 투자 재벌들의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재벌들에게 유리한 경제 정책을 뭐 세금 깎아주고 금리 내려주고 또 환율 유리하게 적용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 투자가 일어난 분야가 생겨서 네. 조선이나 해운 이런 데가 부실이 심각하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성장률은 어차피 2%대다 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좀 빨리 그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그게 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좀 준 것 같고 대통령께서 또 열심히 소통하고 이러는 것들도 희망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늘려주는 예산을 당장 좀 집행하고 하니까 세계 경제도 마침 조금씩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3% 수준의 성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문제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노동력의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임금을 조금 올려주고 근로시간은 좀 줄여서 노동의 생산성. 대한민국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인적 자원이 제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융합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은 주로 재벌 중심의 정책, 공급자 중심 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수요자들 중심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가야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데 문제는 2020년까지는 이 여소야대의 이 여건을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가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연대를 하고 협치를 하느냐 이게 잘 돼야만 이 경제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그 어떻게 지방 선거는 뭐 하세요? 4년 전에는 네네. 워낙 어려웠으니까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나가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4년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건이 아주 좋아져서 네. 우리 후배 정치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고 저까지 나서면 저 욕심꾸러기라 네. 네. 저는 안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방선거에서 뭐 크게 뭐 하실 건 없는 걸로. 네. 네. 아니 우리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네.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는 극복 못하지만 네.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그때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 세금 문제 확실히 하고 가셔야 그 지지가 제대로 되죠. 아니야. 우리 김지표 장로님이 네. 교회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교회에서. 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교회 민주당 표는. 후보 욕하지 않도록 좀 네. 노력해 주시면 제가 저 좋겠어요. 전국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혹시나 유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봉침 여목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알고 계시면 돼요. 항상 요거 웃을 일이 아니고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피곤하시지 않냐고 뭐 봉침 한번 맞으실래요? 그럼 절대 맞지 마세요. 네, 그냥 파스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끝으로 우리 최욱 씨가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돈 많은 집 딸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뭐 행시 패스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선짜리 하나 마담또한테 온 겁니까? 아니면 그 처남이죠, 처남. 예. 우리 집사람 오빠가 저하고 같이 서울 법대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고시 공부하고 네네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저를 이제 유심히 보고는 자기 우리 동생을 저한테 소개한 거죠. 아 그러면 친구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잣집 딸인 거는 분명한데 워낙 우리 장인어른이 이 남자 위주여서 별로 도움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실명제 이후에는 딱 그래도 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네, 최욱 씨.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사실 저희 많은 분들이 아마 어쩌면 오해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가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언론 보도 뭐 제목 같은 것만 보면 또 그런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 써주시면. 앞으로 좀 아리까리 할 때는 맘마이스에 물어보고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탈하게 또 솔직하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